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후반 최미자라고 합니다. 저희 세대들과는 달리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가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걸 당연히 생각하는 풍토가 생긴 것 같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도 자식들이 어렵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좋은 마음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었지만 결국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고 말았습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순 없다는 생각에 통쾌한 복수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사연 많은 제 인생 이야기 한번 들어주실래요? 엄마, 이렇게 작은 집에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살길 바라세요? 엄마 생각엔 이 정도면 신혼부부가 시작하기에 충분히 넓은 집 같은데. 이게 어딜 봐서 넓다는 거예요? 침대 넣고 TV 넣고 저랑 소혜씨 짐 좀 넣으면 발 디딜 틈도 없을 것 같은데요? 신혼부부면 20평대 아파트도 충분하다는 게 엄마 생각이야. 엄마랑 아빠는 처음 결혼하고 단칸방부터 시작했어. 그래도 알뜰히 모아가며 너희들도 키우고 그렇게 살아왔단다. 그건 엄마 아빠 세대 때 이야기고요.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집 안 해오면 결혼하기도 힘들다고요. 엄마는 아들이 결혼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걸 바라세요? 그래서 엄마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같이 집도 보러 왔잖아. 엄마도 노후 자금이 필요하고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너희한테 줄 순 없어. 누가 엄마 전 재산을 다 달래요? 이왕 도와주는 거 제대로 좀 도와주시면 서로 기분 좋을 거 아니냐고요. 제가 첫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40여 년 전과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빈손으로 단칸방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참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저희 부부보다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길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평생 뼈 빠지게 모아온 돈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할 때 집을 하나 장만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정말 제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 정도 도와주면 충분히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과는 달리 아들은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집을 보는 내내 입이 툭 튀어나와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 아이도 없는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 20평대 아파트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큰 집에서 살고 싶은지 가늠조차 안 가더군요. 엄마가 돈이 없어서 못 도와준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돈이 없었으면 제가 도와달라고 부탁도 안 했겠죠. 근데 왜 더 큰 집을 사줄 수 있는데도 이렇게 좁은 집을 해주시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민호야, 결혼할 때 부모가 집 해주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주는 건데 어쩜 그렇게 말을 섭섭하게 할 수가 있어. 이번에 저희 확실하게 도와주시면 저희도 엄마한테 진짜 잘할게요. 엄마가 도와줬는데 설마 저희가 모른 척할 거라 생각하세요? 앞으로 엄마 용돈도 우리가 챙겨드리고 엄마 노후도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쓰시는 김에 돈 좀 더 쓰세요. 민호야, 그래도 엄마가 비상금은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 엄마가 나이도 있는데 혹시 어디 아프기라도 해봐. 그때 가서 너희한테 손을 벌릴 순 없는 일이야. 제가 아무리 설득해봐도 20평대 아파트는 아들 눈에는 차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 아들은 제 손을 이끌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다른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아파트 외관부터 정말 으리으리하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제 형편상 절대 구매할 수 없는 비싸고 좋은 아파트처럼 보였어요. 엄마 저랑 소혜 씨랑 미리 봐놨던 집이 여기예요. 어떠세요? 집도 넓고 실내도 깔끔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이런 곳이면 저랑 소혜 씨가 엄마한테 손주도 선물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호야,
엄마 집보다도 훨씬 좋은 집을 사달라니 너무 무리한 부탁인 것 같구나. 이 집 사려면 엄마가 모아놓은 전 재산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데 엄마가 그 정도까진 해줄 수 없어. 엄마가 이 집 사준다고 소혜 씨한테도 다 얘기해놨고 장모님한테도 다 얘기해놨는데 지금 와서 못 사주겠다고 하시면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엄마가 사준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너가 그런 말부터 하면 어떡하니? 제가 만약 재벌이었다면 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비싼 집을 해줬겠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형편에 맞춰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 나이에 빚까지 져가며 아들한테 집을 사줄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원하는 집을 못 받은 민호는 마음이 상했는지 그 후로 한동안 저한테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돼서 아들이 원하는 만큼 못 해줬다는 생각에 이 정도밖에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사과의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 한 번 없었어요. 그러다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다시 아들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내일 며느리 소혜랑 혼수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저보고 대신 가주면 안 되겠냐는 거였죠. 혼수는 어차피 아들과 며느리 마음에 드는 걸 사야 할 텐데 왜 엄마 보고 너 대신 가달라는 거냐고 민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급한 일이 생겨서 자신은 참석을 못할 것 같고 그래도 엄마가 살림도 오래 살았으니 보는 눈이 있지 않겠냐며 저한테 며느리랑 같이 혼수를 좀 보러 가달라는 얘기였죠. 아들과 며느리가 원하는 수준의 집을 못 해준 게 조금은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같이 혼수 용품 보는 거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며느리와 약속을 잡게 됐어요. 어머니 TV는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아니, TV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너희 집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긴 저랑 민호 씨랑 원래 사려고 했던 집이었으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았을 텐데 지금 집에 설치하기엔 너무 클 것 같긴 해요. 집 평수랑 상관없이 신혼부부한테는 너무 사치인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요즘은 다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사서 들어가요. 아, 그리고 어머니, 제가 조금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며느리가 저한테 부탁이 있다고 말을 할 때 저를 바로 눈치를 챘어요. 순수한 의도로 저를 이곳에 데리고 온 게 아니라는 걸요. 저랑 민호 씨가 혼수를 미리 봐놓긴 했는데 저희 예상보다 견적이 좀 많이 나와서요. 그럼 너희 형편에 맞게 사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야? 혹시 괜찮으시다면 어머니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저를 이용해 먹으려는 건지 화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수도권에 있는 20평대 아파트 하나 사줬으면 됐지. 이제는 혼수까지 도와달라니요.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습니다. 소혜야, 내가 좋은 마음에서 너희 결혼할 때 집까지 도와줬는데 나한테 혼수까지 사달라고 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아, 사달라는 건 아니고요. 다른 건 저희가 살 테니까 이 TV랑 침대 정도만 어머니께서 조금 도와주세요. 남자 쪽에서 집을 해왔으면 충분하지. 혼수까지 사주는 건 너가 생각해도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 안 들어? 내가 집을 해줬으면 적어도 혼수는 사돈댁에서 해와야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어머니 그러니까 다른 혼수는 저희 부모님이랑 제가 해달 건데 이 TV랑 침대만 좀 사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부탁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부탁이야?
내 귀엔 협박처럼 들리는데 혼수 사는 데는 나는 한 푼도 도와줄 수 없으니 돈이 부족하면 사돈댁에 부탁하렴. 아니, 저희 친가에서는 도와줄 형편이 안 되니깐 그러는 거죠. 그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형편에 맞게 살아. 아니, 어머니 민호 씨가 저한테 했던 말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저 진짜 속은 기분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며느리가 속았다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아들 민호가 며느리에게 엄청 부잣집 출신인 것처럼 속여왔다 하더라고요. 아들이 차도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며느리한테 명품백도 선물해주며 원래 집이 엄청 잘 사는 것처럼 며느리를 속여왔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그게 들통이 나버린 거였죠. 저는 아들 민호가 하는 일이 잘 풀려서 외제차를 구매한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명의로 땡길 수 있는 만큼 땡겨서 풀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구매한 거였고 며느리한테 명품백을 사주느라 10원짜리 하나 저축해 놓은 게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이렇게 허영심이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우리 아들 민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좋은 마음에서 아들의 결혼식을 도와주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아들의 결혼이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해치우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결혼식 당일날에도 민호와 며느리 소혜는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저를 보고도 뾰루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결혼식이고 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딱 결혼식까지만 참자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장도 얼마나 큰 곳을 잡았던지 하객들이 적게 온 것도 아닌데 결혼식장을 꽉 채우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허영심 많은 아들네 부부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부모로서 걱정이 되더군요. 결혼식이 막상 끝나고 나니 아들 민호와 며느리 소혜는 1년 넘게 저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아들한테 배신을 당했다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들은 저한테서 이미 집을 얻어갔고 제 형편상 더 얻어낼 게 없다고 생각이 드니 더 이상 저한테 연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아니, 오빠는 명절날인데 엄마 보러도 안 오고 도대체 어디서 뭐라고 있는 거야? 내가 어디서 뭐라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알아서 할 테니까 너나 잘해. 엄마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평소에 연락도 하나 안 하고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빠가 엄마 아들이면 명절날이면 엄마한테 인사하러는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뭐가 그렇게 바쁜 건데? 아니 회사 일이 바쁜데 나보고 어쩌라고? 추석 연휴인데 무슨 회사 일이 바쁘다는 거야? 추석 당일에 집에도 못 가게 만드는 회사가 어딨냐고. 오빠가 그렇게 바쁘면 새언니는 뭐 하는데? 그럼 새언니라도 우리 집에 와야지. 아니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제발 신경 꺼. 엄마랑 우리 사이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아무 상관없는 네가 끼어들어서 난리야? 오빠랑 새언니가 원하는 집 안 해줬다고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어느 정도껏 없어야지. 오빠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뭐 내가 집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그럼 집 때문이 아니면 뭔데? 아니면 뭐 새언니가 원하는 TV 안 사줘서 그래? 제발 철 좀 들어. 오빠 나이도 곧 있으면 40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이 살 건데? 둘째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보고 저는 다급히 민지를 말렸습니다. 추석 당일날 아들과 며느리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찾아오지 않자 당연히 속으론 많이 섭섭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굳이 찾아오지 않겠다는 아들한테 쩔쩔매며 제발 이 엄마 좀 보러 와달라 빌고 싶지도 않았어요. 엎드려 절 받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때쯤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앞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보게 되더라도 웃으면서
보게 되긴 힘들 거라고 말이에요. 제가 만약 부모로서 자식한테 실수를 한 게 있으면 어떻게 용서라도 빌어보겠지만 결혼할 때 집까지 보태줬는데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아들을 보니 저도 정내미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 쓸쓸하고 외로운 제 노후 생활에 항상 힘이 돼주었던 건 제 둘째 딸 민지였습니다. 너무나 착한 심성을 가진 딸이었어요. 매일같이 저한테 연락이 오고 여전히 엄마 앞에서 귀여움도 부릴 줄 아는 너무 마음에 드는 딸이었죠. 딸아이도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둘 사이에 조금씩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곤 조만간에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볼 테니 남자친구를 정식으로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첫째 민호랑 며느리한테 크게 대인 적이 있던 저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저희 딸이라면 분명 괜찮은 남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딸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엔 꼭 사위가 제대로 된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둘째 민지의 남자친구를 만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내에 있는 식당에서 첫 만남을 가지게 됐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지 씨 남자친구인 박혁재라고 합니다. 네, 혁재 씨 반가워요. 저는 민지 엄마 되는 최미자라고 해요. 저는 일단 제 사위감을 보자마자 속으로 합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100% 관상을 믿는 건 아니지만 사람 눈매와 인상을 보니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확신을 했죠. 서로 소개를 주고받고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왼쪽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호흡이 제대로 안 쉬어지더군요. 너무 놀라서 딸아이를 붙잡고 살려달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급히 119에 실려 응급실로 갔게 됐고 급성 심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급성 심부전증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당뇨 때문에 생긴 합병증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당을 관리한다고 했지만 나이가 드니 점점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게 당뇨였습니다. 처음엔 통원 치료를 받다 다른 합병증까지 겹치며 결국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한 지도 어느새 1년이 다 되어 갔어요. 그리고 그때쯤 딸 아이가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며 청첩장을 들고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우리 청첩장 나왔어. 민지야, 미안해. 엄마가 몸이 이래서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결혼식장은 어디로 잡았어? 결혼식장은 따로 안 잡고 그냥 공원에서 할까 생각 중이야. 공원에서 한다고?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왜 공원에서 해? 돈이 많이 부족해? 아니 꼭 돈 때문은 아니고 굳이 비싼 돈 주며 예식장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하객들도 진짜 친한 친구들만 몇 명 초대할 거고 결혼식도 간단하게 진행할 거야. 엄마가 못 도와줘서 그런 건 아니고, 민지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 결혼하는데 엄마가 돼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아니야. 엄마가 도와줄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나랑 혁재 씨랑 둘이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걸. 너희 같이 살 집은 알아봤어? 지금 혁재 씨가 살고 있는 집에 그냥 내가 들어가서 같이 살기로 했어. 12평 정도 되는데 뭐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할 것 같아서. 병실에 누워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원래는 둘째 민지가 결혼할 때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려고
따로 모아놨던 돈이 있었는데 제 병원비며 간호인 비용이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돈이 더 나가면 더 나갔지. 적게 나갈 것 같진 않다는 생각에 얼마 남지 않은 재산을 딸아이에게 줄 수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딸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결혼식도 간소하게 진행하고 집도 사위가 지금 살고 있는 투룸에 따라 들어간다고 하니 너무 기특하면서도 안쓰럽기도 했죠. 첫째 민호와 둘째 민지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이렇게 다른 줄 알았으면 첫째 민호한테 집을 해주지 말고 그 돈으로 둘째 민지를 도와줬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요? 시기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데 말이에요. 몸이 안 좋아 안타깝게도 딸아이의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고 결혼식이 끝난 뒤 영상으로만 딸아이의 결혼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둘째 민지와 사위 혁재의 모습을 그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참 좋은 세상이구나 싶더군요. 엄마 여기 우리 결혼식 영상이야. 앞으로 혁재 씨랑 같이 예쁘게 행복하게 잘 살아볼게. 박서방 우리 민지 잘 좀 부탁하네. 우리 딸이지만 정말 착하고 바르게 잘 자란 아이야.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민지 씨랑 같이 잘 극복해가며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딸과 사위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꼭 저를 찾아와 줬어요. 외롭게 병원에 누워있던 저는 딸과 사위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사실 저를 찾아와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눴던 건 아니에요.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와서 어제는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떤지,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어떤 이야기보다 궁금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었죠. 그리고 병원에 누워 딸아이가 보내준 결혼식 영상을 몇 번씩이나 돌려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졌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병원에서의 생활이 길어졌습니다. 금방 퇴원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몸에 차도가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던 상황이 생길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바로 제가 나이를 먹고 몸이 안 좋아서 열심히 사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일 말이에요. 제가 그동안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사고 싶은 것 안 사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놨던 것도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일만큼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이제 제게 남아있는 재산이라곤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제 아파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집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고 집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더 이상 혼자서 살림을 유지하긴 힘들 것 같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요양원이었어요. 제 아파트를 팔면 그곳에서 지낼 돈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저를 도와주는 간병인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특히 저와 비슷한 또래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친구가 되면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살던 집을 처분하고 싶어 근처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좀 팔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겠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혼자 외출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괜찮으시면 제 병원으로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원으로 제가 직접 방문을 해달라고요? 지금 저희도 일이 좀 바빠서 시간이 날지 모르겠네요. 원래 제가 살던 집이랑
아들한테 사준 집도 같이 내놓을까 싶어요. 집 2개를 파신다고요? 그럼 제가 당연히 방문해야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드님한테 집을 사드렸다고 해도 마음대로 파실 순 없어요. 지금 집이 아드님 앞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명의는 아직 제 앞으로 되어 있어요. 손주를 보게 되면 아들한테 명의를 넘겨주려 했는데 집을 팔아야 할 피치 못할 일이 생겨서요. 명의가 아직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다고요? 혹시 다음 주쯤에 제가 한번 들려도 괜찮을까요? 부동산 중개인한테 집을 매매하고 싶은데 몸이 이래서 그런데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있는 병원까지 와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드렸어요. 집을 2개 내놓을 거라고 하니 갑자기 목소리가 좋아졌다가 하나가 아들 집이라고 하니 조금은 실망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들 집도 여전히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곤 자기가 중개료도 최대한 저렴하게 해드릴 테니 다른 부동산에 연락하지 말고 본인이 찾아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공인중개사분과 약속 시간을 정하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아들이 제 병문안을 왔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제가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요. 이해 좀 해주세요. 민호야,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늦었지만 이렇게 찾아와 주니 정말 고맙다. 하던 일들을 잘 돼가니? 네, 뭐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어요. 여기 마실 것 좀 사왔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집까지 사줬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를 1년 넘게 모른 척한 아들이 너무 미웠지만 막상 아들이 제 병문안을 오니 그런 미웠던 감정보다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어쩔 수 없는 게 부모인가 봐요. 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니 저도 아들한테 가지고 있던 미운 감정을 조금 내려놓고 앞으로 아들 민호와 잘 지낼 수 있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조금씩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부동산에 전화해서 아들 집을 팔고 싶다는 전화를 한 게 갑자기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밉더라도 내 아들인데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찾아온 아들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가 너무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직은 계약금은 안 걸어놨으니 부동산은 미안하게 됐지만 아들 집을 팔기로 한 건 없던 일로 해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소혜는 같이 안 왔어? 소혜도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소혜 씨는 친가에 볼 일이 있나 봐요. 다음 주에 저랑 같이 오기로 했어요. 사실 오늘은 제가 엄마한테 조금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혹시 손주라도 생긴 거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민지한테 들었는데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한동안은 집에 못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양원에 들어갈까 생각 중이야. 조만간에 민지 불러서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 엄마가 예전처럼 혼자서는 지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말이야. 민호가 그래도 엄마 걱정해서 이렇게 찾아와주고 정말 고마워. 엄마가 걱정돼서 찾아온 것도 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동안 집에 못 들어가시는데 계속 집을 가지고 있어봤자 쓸모도 없잖아요. 이참에 가지고 계시던 집 정리하고 그 돈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잘 관리해드릴게요. 민호야, 너 지금 엄마가 살던 집을 팔고 너희한테 달라는 말이야? 아니요, 뭐 아예 달라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냥 관리를 해드린다는 거죠. 엄마가 몸도 많이 안 좋으시고 정신력도 예전 같지 않으실 텐데 재산을 잘 관리하기 어려우실 거잖아요. 저희한테 맡기시면 제가 잘 관리해드릴게요. 아니, 엄마 돈을 왜 네가 관리해? 그게 엄마 돈을 네가 가져가겠다는 거잖아. 엄마가 너랑 소혜한테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집까지 사줬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거야? 도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또 돈이 필요한 거니?
아니, 제가 뭐 엄마 돈을 홀라당 다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좀 맡겨보시라고요. 그럼 저희가 은행 이자보다 더 이자 잘 쳐서 갖다 드리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내 재산을 너한테 맡길 바에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겠어. 민호야, 제발 너희 동생 민지 좀 보고 배우렴. 민지는 엄마가 돈 한 푼 안 보태줬어도 박서방 투룸에 들어가서 잘만 살고 있잖아. 아니, 갑자기 민지 얘기가 왜 나와요? 앞으로 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기대를 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 기대를 꺾어버리는 아들이었어요.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할 거면 2번 다시 절 찾아오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아들은 몇 번 더 제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아들의 목소리조차 듣기가 싫었어요. 며칠 뒤 딸 민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원래 살던 집의 짐을 조금 정리하려 간만에 병원에서 외출을 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그동안의 추억이 묻어 있는 것 같아 짐을 정리하는데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지금까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지 못하고 집에 보관해 놨는데 이제는 남편의 유품도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았죠. 딸 민지와 함께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요양원에 가지고 갈 짐들을 챙기고 있는데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 전화가 아니라 딸 민지 휴대폰으로요. 아가씨 지금 잠시 통화 가능해요? 네, 잠시 통화 가능해요. 제가 아가씨한테 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네? 저한테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곧 요양원에 들어가신다고 민호 씨한테 들었거든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저희 어머니 짐 정리하러 어머니 집에 잠시 들렀어요. 민호 씨가 어머니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하셔서 아가씨께 조금 부탁을 드리려고요. 아니, 그 얘기하려고 또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화내지 말고 잠시 제 얘기 좀 들어봐요. 어머니께서 그 집을 팔고 요양원 가시는데 보태 쓸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그러시려고 이 집 벌써 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잠시 목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집 팔아서 나온 돈을 저희한테 좀 주시면 저희가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어머니께서 요양원에서 쓰실 돈이랑 노후 자금도 좀 마련해드리고 남은 돈은 저희가 필요한 곳에 좀 썼으면 하거든요. 아니, 투자를 하실 거면 오빠랑 새언니 돈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지. 왜 저희 엄마 집에까지 손을 대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이거 굉장히 신뢰되는 행동이신 거 모르세요? 제가 잘 아는 분한테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들어서요. 이번 기회 놓치면 아마 크게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께서 집 팔아서 나온 돈의 최소 1.5배는 저희가 불려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 하실 거면 저한테 이렇게 전화하지 마세요. 엄마 돈은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지. 오빠랑 새언니가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어머니 좀 설득 좀 해줘요. 또 좋은 투자 기회 있으면 아가씨한테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제발 저희 어머니 좀 가만히 놔두세요. 몸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분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으세요? 둘째 민지와 며느리가 나누는 얘기가 생생하게 제 귀에 들렸어요. 조용한 집안에서 민지와 며느리가 통화를 하는 걸 바로 옆에서 듣고 있으니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제 귀에 들어오더군요. 저희 딸에게 일단 전화를 끊어라고 손짓으로 의사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통화를 끝마친 저희 딸의 손을 잡고 잠시 같이 들려야 할 곳이 있다고 말했어요. 며칠 내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에 정리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전화로 문의드렸던 사람이에요. 제 집이랑 아들 집까지 2개 팔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제가 찾아가려고 했는데 직접 오셨네요? 네. 오늘 잠시 외출할 일이 있어서요. 제가 아들 집까지 팔고 싶다는 얘기를 꺼내자 순간 딸 민지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던 거겠죠. 저는 조용히 딸 민지의 손을 잡고 차분히 제 생각을 설명해 줬어요. 엄마가 평생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조금씩 모아 아들 민호가 결혼할 때 집을 사줬더니 고마움은 모르고 더 큰 요구만 하는 걸 보며 집을 팔기로 결심을 했다고요. 그리고 아들 집을 판 돈으로 딸 민지와 사위 혁재가 좁은 빌라 말고 괜찮은 집을 샀으면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엄마 생각에는 민호랑 며느리 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비우라고 한 다음 너랑 혁재를 그 집에 들이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순순히 집을 비워줄 것 같지 않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너희를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민지는 깜짝 놀라 계속 거절을 했어요. 본인들은 그 돈이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 엄마가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빠가 아무리 미워도 엄마 아들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너무한 것 같다고 조심스레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며느리가 너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는지 못 들었냐고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그런 자식한테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주고 싶지 않다고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딸은 조금 전 며느리와 통화를 나눈 내용을 떠올리는 듯 잠시 생각에 빠지는 듯하다. 그럼 어쩔 수 없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집을 팔겠다고 하는 제 생각은 존중하지만 본인은 그 돈을 절대 받을 수 없다며 끝끝내 거절을 하더군요. 제가 매물로 올려놓은 제 집과 아들 집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어놓은 탓인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집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뒤에 집을 보러 갈 거라고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요양원으로 들어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첫째 민호와 며느리는 나타나지도 않았고 딸 민지와 사위 혁재만 저를 요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사위의 차를 타고 산속 요양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가을이 찾아왔는지 온 산이 붉게 물들었더군요. 한참을 차창 밖의 단풍을 구경하다 제가 침묵을 깨고 마음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지야, 내가 엄마가 돼서 너희 오빠 민호 결혼할 때만 도와주고 항상 너한텐 해준 게 없어서 늘 마음에 걸렸었거든.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작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 응? 엄마? 작은 선물이라니? 엄마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생각하고 거절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줬으면 좋겠어. 아, 엄마 또 그 얘기야? 우린 진짜 필요 없다니깐. 나랑 혁재 씨는 그런 선물 필요 없으니까 잘 아껴놨다가 엄마가 필요할 때 써. 우린 우리가 버는 월급으로도 충분해. 그러지 말고 엄마가 주는 선물 잘 받아놨다가 너랑 박서방 이사할 때 보탰어. 엄마가 진작 널 도와줬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 많이 하고 있어. 아마 며칠 안에 민호 집 내놓은 거 잔금 치를 것 같거든. 곧 너 계좌로 돈 들어올 거야.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온다고? 아니 진짜 엄마 안 그래도 돼. 나야말로 엄마가 이렇게 요양원에 들어가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상하거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우리가 그걸 받을 순 없어. 사위 혁재가 깜짝 놀라 무슨 얘기냐고
저희 딸한테 물어보더군요. 아들 민호가 결혼할 때 사준 집을 다시 팔고 너희들을 좀 도와주겠다고 하니 사위도 깜짝 놀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형님네랑 사이가 틀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민호네 집을 판 돈을 너희한테 줬다고 절대 얘기 안 할 거니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너희들만 비밀을 지키면 아들 민호네하고도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요양원에 도착해서 짐을 풀어놓고 민지네와 함께 요양원을 한 바퀴 둘러보며 잠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들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 끝까지 내가 살던 집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가 싶어. 이젠 그만 좀 하라고 똑똑히 이야기를 해두려고 했습니다. 아니, 엄마! 부동산에서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집을 좀 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엄마가 이 집을 내놨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오늘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날인데도 전화 한 번 없더니 지금은 아주 급해서 엄마한테 전화도 다 하나 봐. 아니 글쎄 다음 주까지 집을 비우라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저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부동산에서 말한 대로 다음 주까지 집 비워주면 돼. 다음 주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로 이사 올 거거든. 아니 그럼 저하고 미리 의논이라도 하셨어야죠. 부동산 아줌마가 와서 엄마랑 얘기 다 된 거라고. 당장 집을 비우라고 하잖아요. 제대로 들었으면서 뭘 자꾸 똑같은 걸 물어봐. 그 집 내가 팔아서 좋은 곳에 쓸 거니까 다음 주까지 집 깨끗하게 비워놔. 엄마 마음 바뀔 일 없으니까 엄마한테 그만 투정 부리고 얼른 짐부터 싸고 집 비울 준비나 해. 아니 제가 엄마가 원래 살던 집 그 집 팔아서 저 좀 도와달라 했다고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엄마한테 그 정도 부탁도 못하냐고요?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니까 그 집에서 살 이유도 없어. 아니 엄마 잠시만요.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조금 진정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엄마 아들이에요. 엄마 아들 민호라고요. 제가 사는 집 팔아서 도대체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시는데 크게 돈 쓸 일도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 집을 파는 것도 엄마 마음이고 거기서 나온 돈을 어디다 쓸지도 다 엄마 마음이야. 그리고 내가 네 전화 안 받는다고 며느리한테 시켜서 민지한테 전화를 하게 만들어?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아들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제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만약 제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제 마음이 조금은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본인의 잘못은 전혀 생각 못하고 오히려 화만 내는 제 아들을 보니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제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은 무조건 팔아서 참교육을 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집을 판 돈으로 둘째 민지네 부부를 도와주고 싶은데 민지와 박서방은 절대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돈을 민지네 부부한테 주는 게 잘못된 행동일까요? 아니면 이 늙은 노모를 모른 채 하고 살고 있는 집마저 뺏으려고 한 아들 민호와 며느리로부터 제가 사준 집을 되찾아 둘째 민지네 부부한테 주고 싶다는 제 생각이 옳은 걸까요? 인생에 다양한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 생각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겐 부디 이런 힘든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날이 선선해지는데 다들 환절기에 감기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랑 결혼하고
70이 다 된 지금까지 어떻게 사람이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항상 가족들은 뒷전이고 혼자 돈 쓸어 다니기 바쁘냐고. 도대체 당신한테는 가족이 어떤 의미야? 그렇다고 내가 당신이랑 아이들 밥 굶게 만든 건 아니잖아. 당신한테 생활비 쓸 만큼 주고 나머진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겠다는데 왜? 그게 불만이야? 당신이 아이들 생일 때 선물 한 번 사준 적 있어? 나랑 40년 넘게 살면서 결혼 기념일 한 번 챙긴 적이 있냐고.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하면서 정작 바람피는 여자들한테는 명품들 선물해 준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아? 그건 다 지난 옛날 얘기잖아. 지금은 나도 나이가 들어서 바람 피고 싶어도 못 펴.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떠드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바람만 폈어? 내가 당신 빚도 이때까지 몇 번이나 갚아줬냐고. 어떻게 된 게 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일 수 있어? 또 그 얘기야? 지겨우니까 그만 좀 꺼내. 갚아줘서 고맙다고 했잖아. 당신이 뭐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진 것도 아니고 술집 여자들한테 돈 펑펑 쓰고 다니고 카드나 치러 다니니까 그런 빚이 생긴 거 아니냐고. 당신이 뭐 내 엄마야?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해?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원래 자유분방하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게 불만이면 나랑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당신 진짜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70대가 된 최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20대 때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제 남편과는 평생을 같이 살아왔지만 사실 한순간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저를 두고 늘 바람을 펴왔었고 평생 도박에 빠져 살았었죠. 결혼 생활을 하며 이혼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왔지만 자식들이 결혼을 할 때까지만 참고 살아보기로 했어요. 이왕 지금까지 지옥 같은 생활을 버텨왔으니 조금만 더 참아보려고 했죠. 자식이 결혼할 때 부모가 이혼한 가정이면 혹시나 결점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저희 남편은 참 바깥 사람들한테는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따르는 선후배들도 많고 밤이면 밤마다 같이 술 한잔 하자는 연락에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가족들한테는 너무나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 한 번 챙긴 적 없었고 아이들 운동회 때도 한 번도 온 적이 없을 만큼 무관심한 사람이었죠. 바깥 사람들을 챙기느라 가족들은 늘 뒷전이었던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남편이 바람피는 걸 적발했어도 그 순간만 미안하다 하고 절대 변하지 않더군요. 이번엔 남편이 바뀌겠지. 앞으로 2번 다시 딴 눈 팔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번엔 변하겠지라고 속아왔던 세월이 벌써 40년입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던 남편이 몇 번 반복되니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당신 이번이 몇 번째야? 2번 다시 바람피지 않겠다면서. 내가 밖에서 누굴 만나든 생활비만 꼬박꼬박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야? 그 돈으로 당신이랑 민재, 민호 밥 안 굶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바람피다 걸렸으면 미안한 척이라도 좀 해.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가족을 힘들게 만들었던 건 남편이 도박빚을 져서 생활비조차 제대로 가져다 주지 못한 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남편은 평생 도박을 끊지 못했고 감당할 수 없는 도박빚을 질 때마다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 가족이 길에 나앉을 수는 없지 않냐며 감정에 호소하며 저에게 돈을 요구했었죠. 그때마다 제가 급한 돈을 마련해 줬었고요. 저는 가정주부였는데 그런 돈들이 땅에서 솟아났을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제 형제들이나 친구들에게 급한 대로 빌려서 늘 남편 도박빚을 정리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남편을 제외한 저와 우리 2 아들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자식들에게 좋은 옷, 좋은 신발 한 번 사주지 못했고 저도 결혼할 때 산 옷들을 지금까지
입어왔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아껴서 돈을 조금 모아놓으면 다시 남편이 도박빚을 져서 그걸 갚아주고, 남편은 밖에서 술 마시고 도박을 하며 즐거운 세월들을 보냈지만, 그와는 반대로 저와 제 두 아들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작년 가을, 드디어 우리 큰 아들 민재가 결혼을 했습니다. 큰 아들 민재가 결혼할 때 저는 며느리나 사돈댁보다 우리 아들이 더 걱정이었어요. 다른 집들과는 달리 왜 며느리보다 자기 아들이 더 걱정이었냐고요? 우리 남편이 평생 저한테나 가족들한테 했던 걸 우리 아들이 그대로 보고 배웠을까봐 속으로 너무 걱정이 됐었거든요. 우리 남편이 남편으로서나 아이들의 부모로서나 정말 빵점이었으니까. 혹시 우리 아들도 결혼한 후 똑같이 할까 너무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도 작년 가을에 결혼하고 지금까지도 별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아빠를 닮지 않아 참 다행이다 싶어요. 큰 아들이 결혼까지 했어도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코를 찌르는 듯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새벽이 돼서야 집에 들어왔죠. 뜨거운 아침 햇살이 거실 창을 뚫고 들어오는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몸에서 전날 마신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어요. 남편을 잠시 불러 둘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죠. 당신 오늘도 밤에 친구들 만나러 나갈 거야? 어떻게 하루를 안 빠지고 매일같이 새벽에 들어올 수가 있어? 집에 있으면 할 게 없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남자가 밖에서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은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남편은 저를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자기 할 말만 이어나가더군요. 당신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할 수가 있어? 항상 가족들은 뒷전이었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일만 중요하게 생각해왔잖아. 도대체 당신한테는 가족이 어떤 의미야? 내가 밖에서 벌어온 돈으로 지금 이 커피도 마시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사회생활을 해봤어야 알지?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야, 인간관계. 당신 퇴직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직장 생활 얘기야? 퇴직하고 나서는 사람이 좀 변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그대로야? 그리고 내가 당신 도박빚도 이때까지 몇 번이나 갚아준 줄 알아? 또 그 얘기야? 지겨우니까 그만 좀 꺼내. 당신 요즘도 도박하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제는 연금 말고 다른 수익도 없는데 도대체 어쩌려고 그래? 내가 내 연금으로 뭘 하고 다니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불안하면 당신이라도 일하러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돈 벌어서 당신 도박하는 돈을 대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 좀 하라고. 당신이 내 엄마야? 뭘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거야? 제가 도박빚을 갚아준 얘기를 꺼내니 그제서야 남편은 보고 있던 신문을 한편으로 치우며 인상을 쓰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식탁 테이블이 다 흔들릴 정도로 쿵하며 손을 내려쳤습니다. 당신만 할 말 많은 줄 알아? 난 원래 자유분방하게 태어난 사람이야. 평생을 잔소리만 해대는 당신하고 같이 사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라고. 이쯤 했으면 우리 그냥 따로 살자. 나는 당신 얼굴 쳐다도 보기 싫으니까 당신도 내가 싫으면 같이 안 살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진짜 단 하루라도 이혼 생각 안 한 날이 있는 줄 알아. 큰 아들 민재도 작년에 결혼했고 작은 아들 민호도 내년이면 결혼할 거라고 하니까 조용히 하고 딱 1년만 참아. 민호도 알아서 결혼하겠지. 민재 결혼하는 거 보니까 내가 신경 쓸 것도 없던데 뭘 그래? 그래도 민호 결혼식 날에 참석은 해줄 테니까 그때 연락해. 그게 부모가 돼서 할 소리야? 알아서 결혼하겠지라니. 당신이야 하나도 신경 안 썼겠지만 나 혼자서 얼마나 머리 아팠던 줄 알기나 해.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신 혼자 알아서 잘하라고. 당신이 이 집에서 못 나가겠다면 내가 나갈 테니까 살면서 두 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말고 마주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결국 그게 당신 대답이구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70이 넘어도 똑같네. 그래, 나 원래 이런 인간이야. 여태까지 그걸 몰랐어? 남편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또 어딜 가는지 모르겠지만 곧장 집 밖으로 나서더군요. 그날 남편의 눈 속에서 저를 지긋지긋해하는 듯한 눈빛을 느꼈어요. 둘째 아들 민호가 내년에 결혼식을 올릴 거라고 하니 그때까지만 참고 살려고 했는데 저도 이젠 한계를 느꼈습니다. 상견례를 할 때라든지 결혼식 날이라든지 그래도 부부가 함께하는 모습을 아들과 며느리, 사돈댁에 보여주고 싶어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그것조차 하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대답에 저도 모든 걸 내려놓게 됐습니다. 더는 진전이 있을 수 없는 꽉 막힌 관계라는 걸 또 다시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죠.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남편은 며칠 뒤 집을 나가는 순간에도 저에게 악담을 퍼붓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으니 그 전과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늘 하던 일상을 반복하며 지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햇빛 잘 드는 창가에 놓인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집안일을 하다 점심을 먹고 나서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도 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아는 지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의 어머니이자 저랑은 친구 사이였던 영미였어요. 민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장을 했었고 영미의 아들이 부반장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서 소풍을 가거나 스승의 날이 되거나 하면 선생님들에게 선물이나 간식들을 챙겨줬어야 했고 그렇게 학부모들끼리 친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저랑 성격도 잘 맞고 나이대도 비슷한 영미와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됐었죠. 그 후로도 꾸준히 연락을 하며 지내왔었지만 아이들이 대학 때문에 타지로 가게 된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거의 15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도 전혀 어색한 것 없이 바로 어제 만났다 헤어진 것처럼 친근하더라고요. 순희 씨, 최순희 씨 맞죠?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요? 영미 씨 오랜만이에요. 저는 잘 지냈어요. 영미 씨도 계속 이 동네에 사셨어요? 그럼요. 이사 한 번 안 가고 쭉 이 동네에서만 살았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을 안 마주칠 수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남편분은 은퇴하셨어요? 네, 저희 남편도 은퇴한 지 벌써 5년이나 됐어요. 평일에는 이렇게 공원 산책이나 하고 집안일하고 집에서 TV 보고 그렇게 지내요. 주말이면 남편이랑 같이 스포츠 댄스 배우러 다니고요. 스포츠 댄스요? 춤 되게 잘 추시나 봐요. 아니에요. 다들 저희랑 비슷한 또래분들이고 처음 춤을 배우시는 분들이라서 실력도 다 비슷비슷해요. 조금 오래 배우신 분들은 조금 더 잘 추고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서툴긴 한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오랜만에 만난 영미 씨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근황을 물어봤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앞으로 산책도 같이 하자고 번호도 다시 주고받았어요. 그날 이후 매일 영미 씨와 같이 산책을 하는 사이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미 씨가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순희 씨는 주말에 보통 어떤 거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저는 평일이나 주말이나 늘 똑같아요. 나이가 드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기회도 잘 없더라고요.
젊었을 때 취미 생활을 하나 만들어 놓을 걸 그런 후회가 들기도 해요. 지금이라도 취미 생활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되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취미 생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30년은 즐길 수 있어요. 안 그래도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마땅히 생각나는 취미 생활이 없어서요. 혹시 그러면 저희 부부랑 같이 스포츠 댄스 배워 보실래요? 아니에요. 저는 춤이랑 노래에는 전혀 재능이 없어서 춤 같은 거 출 줄 몰라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랑 지금 별거 중이라서 같이 갈 사람도 없고요. 남편분이랑 별거 중이시라고요? 영미 씨에게 그동안 남편과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줬어요. 사실 개인적인 가정사라서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말하진 않았지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이들 생각해서 이혼은 안 했지만 서로 떨어져 지내는 별거 중이라고요. 그러면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냐고 저한테 다시 한번 스포츠 댄스를 배우러 나오라고 권유를 하더군요. 같이 갈 사람 없이 혼자서 가면 많이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낯가림이 심한 제 성격상 잘 적응을 못할 것 같다고 하니 그곳에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영미 씨 부부가 최대한 도와주겠다며 이번 주말에 일단 구경이나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몇 번을 거절했는데도 이만한 취미 생활이 없다며 저를 설득하는 영미 씨한테 더 이상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닌 듯해서 토요일에 영미 씨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곳에 오시는 분들도 다들 은퇴를 하고 노후 생활을 보내는 저 같은 분들이라고 하셔서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순희 씨 오셨어요? 이쪽은 저희 남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영미 씨 친구인 최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스포츠 댄스 학원에 들어서니 다들 넓은 거울 앞에서 짝을 맞춰 대화를 주고받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첫날이라 많이 어색할 줄 알았는데 다들 처음 오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어색함도 금방 잊을 수 있었어요. 듣던 대로 시니어 스포츠 댄스라 그런지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이더라고요. 의자에 앉아 다른 분들이 춤추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남자분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한테 말을 걸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삼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어색하진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순이라고 해요. 네, 오늘이 처음이에요. 사실 살면서 춤을 춰본 적도 없고 이런 곳에 오는 것도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땐 순희 씨랑 똑같았어요. 아마 여기 오시는 분들도 다들 처음엔 순희 씨처럼 어색해 하셨을 거예요. 순희 씨나 저처럼 춤 한번 춰본 적 없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춤추시는 것 보니까 잘 추시던데요. 너무 잘 추시길래 저는 선생님이신 줄 알았어요. 저도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개월, 4개월쯤 됐으려나요? 순희 씨도 꾸준히 나오다 보면 저보다도 훨씬 잘 추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미 씨 부부가 저를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부부끼리 춤을 추러 간 사이 구석에 혼자 뻘쭘히 앉아있던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준 건 박재삼 씨였습니다. 남편보다는 한 23살 정도 많아 보였지만 얼굴에 구김살도 많이 없고 혈색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건강관리를 참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던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니 참 고마웠습니다. 박재삼 씨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2개 가지고 오더니 제 옆에 앉아 다시 말을 걸어왔어요. 저랑 얘기 좀 더 나누실래요? 저도 이곳에 순희 씨처럼 혼자 왔거든요.
부부끼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결혼 시기를 놓쳐서 지금까지 혼자예요. 아, 그러세요? 저는 남편이 있긴 한데 지금은 별거 중이에요. 사실 말만 이혼을 안 한 거지. 이혼한 거나 다름없어요. 여긴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저도 처음 이곳에 발붙이기가 쉽진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영미 씨랑 친구 사이인데 영미 씨가 한번 놀러라도 오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어. 용기 내서 한번 와봤어요.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지. 하다 보면 생각보다 즐겁고 운동도 되고 어느새 즐겁게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사실 춤이랑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항상 가슴속 어딘가가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도 취미 생활로 스포츠 댄스를 추천받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 매일매일이 똑같은 하루인 것 같아서 말이에요. 뭔가 따분한 제 인생의 활력이 될 수 있는 새롭고 즐거운 걸 해보고 싶은데 많이 망설여지더라고요. 젊었을 때도 춤을 춘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저도 순희 씨랑 비슷했어요. 제가 몸치라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몸이 안 움직였거든요. 발도 엉키고 내 몸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재미있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여기 와서 춤추고 계시는 분들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다들 표정이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제3 씨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얼음같이 차갑게 느껴졌던 이곳의 공기도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느꼈던 긴장감과 어색함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얘기를 나누다 제3 씨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저에게 권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순희 씨, 저랑 같이 춤 한번 춰볼래요? 제3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춤에는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여전히 쭈뼛대고 있었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처음엔 실수투성이었거든요. 그러니 전혀 걱정할 것 없어요. 속으로 어떻게 하지 고민하며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첫 시작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법이잖아요. 조금의 용기만 내면 될 것 같은데도 그 조금의 용기가 잘 나지 않았어요. 정말 제3 씨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못 춰요. 괜히 제3 씨한테 방해만 될 것 같은데. 제3 씨가 건네는 손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약간은 민망해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를 보며 제3 씨가 웃으며 다시 얘기를 건넸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얼마나 춤을 못 추고 엉망이었는지 아마 순희 씨가 봤으면 혼자 많이 웃으셨을 거예요. 그런 저도 지금은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조급해할 거 없고 서두를 거 없어요. 천천히 하면 되니 함께 해봅시다.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제3 씨의 계속되는 권유에 살짝 주저하다 결국 용기를 내고 제3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자의 손을 잡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지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제 가슴 뛰는 소리가 제3 씨에게도 들릴까봐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내 제3 씨에게 제 몸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느리게 첫 스텝을 같이 맞춰 나갔어요. 어색했던 분위기도 제3 씨의 리드에 따라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처음인데 이 정도면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춤에 소질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요. 그냥 제3 씨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니까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원래 춤이 그런 거예요.
몇 번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순희 씨가 기억하기 싫어도 순희 씨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제3 씨와 함께 발을 맞추고 음악 소리에 몸을 맡겨보니 제 나이를 잊게 되더군요. 제3 씨와 처음 춤을 춘 그날 이후 저는 항상 주말만 오길 손꼽아 기다렸어요. 나분하기만 했던 제 노년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되어 주었고 춤을 추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다시 젊었던 시절로 되돌아간 것만 같았죠. 여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분들과 발을 맞추어 춤을 추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하니 서로 알고 지낸 지 몇십 년은 된 오래된 친구들처럼 편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항상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제3 씨와 주말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게 큰 행복이라 느껴졌습니다. 평생 처음 겪어보는 그런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미소들을 보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어요. 나도 여자라는 사실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쯤부터 저 스스로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제3 씨도 그렇고 서로를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그렇게 꾸준히 주말마다 스포츠 댄스를 배우러 꾸준히 나갔어요. 그러다 한동안 제가 스포츠 댄스에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민호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려왔거든요. 민호는 자기와 결혼을 할 여자친구를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몇 달 만에 저희 남편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서로 별거를 하고 남남으로 지내고 있으니 서로 불편하겠지만 며느리를 처음 보는 자리엔 참석을 해달라고 하려고 했죠. 그리고 상견례 자리와 결혼식 날에도 불편하겠지만 조금 참고 같이 참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 했어요. 제 친구들 부부들을 보면 자식이 결혼을 할 때 집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집 살 때 보탰어라고 지원을 해준다던데 평생 남편 도박빚 갚느라 수중에 돈 한 푼이 없어서 아무런 지원을 못 해주는 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들이 며느리랑 사돈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남편과 같이 참석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절대 제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막내 아들 민호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줄 때도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도 혼자 참석하게 됐어요.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며느리도 우리 아들한테 들은 게 있는지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상견례 자리까지 어떻게 끝을 내고 몇 주 만에 다시 스포츠 댄스 교실에 나갔습니다. 한동안 안 오시길래 걱정 많이 했어요. 제가 연락해도 바쁘다고만 하셔서 무슨 일 있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냥 집에 일이 좀 있었어요. 혼자 너무 답답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여기 오니까 답답했던 기분이 좀 풀리네요. 저도 그래요. 사람들 모두 자기만의 고민과 걱정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 와서 춤추는 시간만큼은 즐거워요. 제3 씨와 같이 눈을 맞추고 발을 맞추고 음악이 흐르는 대로 몸을 맡겼습니다. 제3 씨와 춤을 추는 이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이때 느꼈어요. 제가 제3 씨한테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요. 아직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이라 스스로 그런 감정들을 억눌러 왔는데 더 이상은 숨기지 못할 만큼 감정이 확실해졌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3 씨의 눈빛을 보니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와 제3 씨는 우리가 처음 얘기를 나눴던 테이블에 앉아 다시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제 속마음에 있던 고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인 가정사라 친구인 영미한테도 얘기 못했던 제 고민들을 제3씨 앞에선 뭔가에 홀린 듯이 다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제3씨는 저희 남편이 참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도박에 빠져 가족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뭐가 부럽냐고 되물었어요. 자기는 하지 못했던 결혼도 하고 시기를 놓쳐 평생 가질 수 없는 자식들까지 있으니 너무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3씨에게 저희 남편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철없는 사람이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그날 저희는 스포츠 댄스 교실이 끝난 이후 같이 공원을 산책했어요. 어쩜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느덧 저녁 시간이 다 돼서 제3씨와 같이 저녁을 먹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제3씨가 평소에 자주 가는 식당이 있다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순희 씨, 더는 제 마음을 못 숨길 것 같아요. 제3씨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눈치채곤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꺼낼 줄은 몰랐어요. 몹시 당황하고 있는 저를 보며 제3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순희 씨가 하고 있는 고민들도 제가 해결해 줄게요. 무슨 고민을요? 순희 씨 막내 아들이 괜찮다고 하면 그 자리에 제가 대신 가줄게요. 그리고 순희 씨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할 때 집 문제도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순희 씨가 제 마음만 받아주신다면요. 저도 사실 제3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아직 남편하고 정식으로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나이에 제3씨와 재혼을 하게 되면 저희 아이들이 절 어떻게 볼지도 많이 걱정이 돼요. 제3씨가 저를 한 번 더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고 지낼 집 문제까지 해결해 준다고 하니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너무 고마운 얘기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런 걸 넙죽넙죽 받을 만큼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제3씨의 마음을 거절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나도 제3씨와 함께하는 순간들이 즐겁고 기쁘지만 우리가 나이가 있고 나한텐 자식들도 있으니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지 않겠냐고 했죠. 그러곤 제3씨가 괜찮다면 한 달 정도만 시간을 줄 수 있냐 물어봤어요. 한 달이 지난 후에 생각을 정리를 좀 하고 대답을 드려도 괜찮냐 물어봤죠. 제3씨는 살짝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같이 해결해 나가보자며 제게 힘이 되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달이 지나도록 제3씨에게 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까치춤을 추고 산책을 하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하는 건 맞지만 둘째 아들의 결혼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를 처음 소개받는 자리, 그리고 상견례 자리까지 나타나지 않던 남편은 결국 결혼식 전날까지 제 연락은 물론 아들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 대신 저희 남동생이 급하게 결혼식 날 저와 같이 입장을 하기로 했어요.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남편에 대한 미운 감정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아들 결혼식부터 제대로 끝내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아침, 예쁜 신부 화장을 한 며느리와 말끔히 차려입은 저희 아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제3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제3씨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순희 씨 카톡에 아들 청첩장이 올라와 있길래 한번
궁금해서 들려봤어요. 그리고 남편분은 여전히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직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사이인지 얘기 안 했는데 어쩌려고 그러세요?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요, 뭘.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저희를 보고 막내 아들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들 되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아, 네, 민호 씨. 안녕하세요. 결혼 축하드려요. 저는 어머니 친구인 박재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민호 입에서 나온 놀라운 얘기에 저와 재삼 씨 모두 얼어붙고 말았어요. 재삼 씨에게 저를 잘 부탁드린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죠. 사실 저희가 데이트하면서 어머니랑 같이 계신 거 몇 번 봤었어요. 두 분이 어떤 관계이신지도 다 눈치챘었고요. 결혼식 때문에 그동안 바빠서 결혼 끝나고 제가 먼저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결혼식에 찾아와 주시니 너무 감사드려요. 민호야, 너 재삼 씨랑 엄마랑 같이 있는 거 봤었어? 근데도 엄마한테 말 안 하고 비밀로 했던 거야? 응. 굳이 얘기해서 뭐 하나 싶더라고. 아, 그리고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민호 씨가 나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요? 뭐든지 얘기만 하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한평생 저희 엄마를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엄마도 여자인데 정말 사랑받는다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평생 아빠 때문에 고생만 하다 엄마가 늙어버린 것 같아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랑 만나게 되시면 꼭 상처 주시지 말고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탁이라면 정말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민호 씨랑 민재 씨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어머니한테 정말 잘할 테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뭐든지 얘기만 해보세요. 어떤 부탁도 다 들어줄 준비돼 있어요. 오늘 결혼식 때 저희 어머니 옆에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아들 민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이 지워질까 억지로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없이 민재의 손과 재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자와 도박에 빠진 남편의 빈자리에 큰 허전함을 느끼고 있던 저 옆에 누군가가 같이 있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큰 힘이 되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난 후 저는 제 두 아들에게 재삼 씨를 정식으로 소개시켜줬고 나이 70의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저를 곱게 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제 걱정이 무색하게 아들 둘 다 저를 응원해 주더군요. 그렇게 뜻하지 않게 황혼에 찾아온 사랑에 감사하며 행복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랑받는다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지금까지 날 사랑해 주지 않는 남편과 억지로 유지했던 결혼 생활이 후회되기도 하고 지금부터라도 날 사랑해 주는 사람과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저장해 놓은 번호가 아니라서 안 받으려다가 혹시 몰라서 일단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누군가 저한테 소리부터 지르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또 도박을 끊지 못하고 도박에 빠져 살았고 또 다시 큰 빚을 지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이 변제할 능력이 안 되자 연락을 다 끊고 잠적해버렸고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였어요. 저는 지금 남편과 같이 살고 있지도 않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남편 도박 빚을 내가 몇 번이나 갚아줬는데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로도 몇 번이나 전화가 더 왔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죠.
남편과의 뒤틀리고 썩을 대로 썩어버린 관계를 정리를 해야겠다고요. 아들 결혼식 날에도 연락이 안 되던 남편이 제가 빚을 갚아주겠다고 문자를 보내자 5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한테 이번에도 빚을 갚아주겠다고 속인 뒤 약속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번엔 또 얼마나 빚을 진 거야? 내가 도박 빚 갚아줄 때마다 이번만 해결해주면 다시는 안 한다더니 이번이 몇 번째냐고. 진짜 이번 한 번만 해결해주면 도박 무조건 끊고 다시 당신한테도 잘해줄게. 나한테 잘해줬던 적 한 번도 없으면서 다시 잘해준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리고 사실 오늘 당신 보자고 한 건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야. 무슨 말? 도박 빚 갚아준다는 말 하려고 부른 거 아니었어? 나하고 이혼해. 내가 평생 당신 도박빚 갚다 죽을 순 없는 거 아니겠어? 지금도 이혼 도장만 안 찍은 거지.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당신 뭐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거야? 당신이 항상 여자 문제로 날 힘들게 했던 건 다 까먹고 내가 다른 남자 생겼을까봐 그러는 거야? 내가 바람피고 했던 건 다 옛날 일이잖아. 다 지난 과거는 굳이 들먹이지 말고. 그러니까 당신 다른 남자 생긴 거냐고? 그래. 나도 날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혼해. 굳이 당신이랑 법정에서 이혼 소송까지 하고 싶진 않으니까 서로 좋게 합의 이혼했으면 해.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할 말은 없지. 당신한테 다른 남자가 생긴 것도 알겠고 다 알겠으니까 일단 내 도박빚부터 정리해줘. 이 빚만 정리해주면 당신 말대로 이혼도 해줄 테니까 이 빚만 어떻게 해달라니까. 그날이 제가 저희 남편을 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도박빚을 못 갚아주겠다고 하니 심지어 저희 아들들한테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당연히 도박빚 갚을 돈이 필요한 걸 눈치챈 저희 아들들은 제대로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정말 3살 버른 80까지 간다고 사람을 고쳐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며 깨달은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으면 해요. 먼저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다시는 바람도 피지 않고 도박도 하지 않겠다는 거짓말에 수십 년을 속아왔어요.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되고 뒤틀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결혼 생활을 하며 사소하게 다툴 수도 있고 서로 뜻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만약 남편과 아내 둘 다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서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면 슬기롭게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한쪽이 전혀 그럴 뜻이 없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저처럼 평생 고통만 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없길 바래서 하는 말이니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생각이 깊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3씨를 만난다는 얘기를 꺼내면 아들들이 크게 실망을 하고 저를 엄마로 생각도 안 할까봐 큰 걱정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남편한테 당하며 살아온 세월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게 우리 아들들이고 자기 아빠를 닮지 않으려 노력하는 게 우리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며느리나 손주들한테도 정말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제 경험에서 나온 이런 교훈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보다 감사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에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이라 생각하고 정말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엔 항상 밝은 장밋빛 미래만이 가득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